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특검 추천을 공식 의뢰한 데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곧바로 특검 후보들을 추천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자기의 총수들을 만날 거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재용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특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두 당에게 의뢰를 했다는 소식이 오전에 있었는데 바로 후보들을 추천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김건희, 차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금 전 각각 3명씩 특검 후보 6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로는 내란 특검 후보에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차상병 특검 후보에는 이윤재 명지대 교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 후보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에는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차상병 특검 후보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을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임명 요청을 받았고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당일 추천권을 가진 두 정당에 이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후보 추천이 이루어질 경우 대통령은 사흘 안에 임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 대통령은 늦어도 오는 일요일까지는 각 특검별로 한 명의 후보를 낙점해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3대 특검은 수사팀 구성 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다음 달 초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주식시장을 점검했는데요. 조만간 주요 그룹 총수들과도 면담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재계와 정치권이 전한 것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주요 그룹 총수나 경제단체장들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여러 경제인들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만남입니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경제성장 동력 확보가 주된 논의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이나 물가 대책 등을 주문하고 어제는 주식시장을 점검하는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유재용입니다. 여야가 대선 이후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3대 특검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당은 3대 특검 등 핵심 과제에 주력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이면서 내홍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은건 기자. 내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고별 회견을 했는데요. 당권 도전 얘기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고별 회견을 열고 퇴임하는 소회를 밝혔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 가장 기억난다면서 내란 사태를 확실히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고민하고 있다면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 원내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합니다. 네, 내일 진행되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나서서 치열한 막판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두 의원 모두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또 야당과의 협치는 강조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응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불거진 김 의원 아들의 국정원 취업 관련 논란이 판세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된 권리당원 투표도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은 당 체제 정비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여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는 더 조이고 있죠. 네, 연일 당 개혁안을 설파해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은 대여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폐지 등 4개 법안이 검찰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건데요.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은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 법안은 마땅히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네, 김 위원장은 당내 논란의 불씨가 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오늘 당무감사위 회의에 직접 출석하면서 직전 권영세 비대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상임 고문단 회의에서도 당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각오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원로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 내부의 기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오늘 송원석, 김성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계파 정치에는 거리를 두면서 당내 민주주의 회복과 통합을 강조해서 갈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네, 새 정부 주요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보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는데요. 청문회는 개인 신상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부분은 공개되지만 대북 정보 등 민감한 현안이 포함된 정책을 검증하는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정보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 청문회 다음 날인 20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근입니다. 네, 우리 부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이후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 기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합참은 오늘 전방 지역에서 북한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어제 서부전선에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청취됐는데 그 이후로는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따라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다만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역시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완전히 중단했는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재개했던 확성기 방송을 어제 오후 2시부터 모든 전선에서 일제히 멈췄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는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즉각적인 방송 중지는 남북 비례성 원칙과 상호주의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호응해 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같은 선제적 조치가 신뢰 구축과 대화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국가론과 통일 지우기로 남북을 적대 관계로 규정하고 핵무장도 강화하고 있어서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우리 정부가 어제 오후부터 대북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지한 이후에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오랜만에 푹 잠을 잤다면서 지금처럼만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반겼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강화군 당산리 접경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남 방송이 멈췄다고 전해지는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YTN 취재진이 오전부터 이곳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아무 소음 없이 평온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봉우리 3개가 연달아 있는 산이 보이실 텐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곳이 대남 스피커가 설치된 곳입니다.
평소 소음이 들리던 것과는 달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실제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이후까지 소음 방송이 들렸지만 오늘 새벽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나본 주민들도 어제도 평소처럼 소음 방송이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동안 고통을 호소하던 주민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해 만난 주민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몇 달 만에 사라진 소음에 간밤에 숙면할 수 있었다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주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거죠. 이건 어저께는 푹 잤는데 믿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이곳 강화군 접경 지역 주민들은 동물소리, 굉음 등을 내는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최고 수십 데시벨을 넘는 굉음이 밤새도록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이곳 주민이 직접 국정감사장을 찾아 소음으로 살 수가 없다며 멈추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아직 방송을 멈춘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이어질지 걱정하는 주민도 일부 있었는데요. 대부분 주민은 우리 측이 대북 방송을 멈춘 만큼 조용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화군 당산리 접경 지역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지난달 말 동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확인돼 송환이 추진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7일 동해상에서 구조한 표류 북한 주민 4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송환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경찰은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에 대한 테러를 암시한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일거의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라온 A씨의 게시글은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지도 사진과 함께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실제 실행으로 옮길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8일 처음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공중협박죄를 어겨 검거된 사람은 18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서울 논현동에서 8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에 있던 시민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예년보다 일주일 빠릅니다. 비의 양은 아직 많지가 않은데요. 반면 서울을 비롯해서 이 수도권은 곳곳에서 낮 기온이 치솟으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씨 상황 자세히 알아보죠. 박소정 기자, 제주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네, 오전부터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기록된 강수량은 1, 2m 정도로 많지가 않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제주 남쪽 바다에 짙게 드리워져 있던 구름대가 제주까지 뒤덮었다가 현재는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이 되면 대부분 빠지면서 잠시 소강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주에 내리는 올여름 첫 장맛비인데 예년보다는 일주일 정도 빠른 것이고 역대는 3번째로 이른 장마입니다.
비는 오늘보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밤 제주와 남해안에 시간당 20에서 40mm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순간 풍속 초속 20m를 넘는 강풍에다 벼락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모레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됩니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제주에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많은 곳은 150mm 넘게 내리고 산지에는 200mm 이상 예보가 됐습니다. 전남, 경남, 남해안에는 많게는 100mm 이상, 호남, 영남, 내륙에는 10에서 80mm, 충청에 5에서 40, 수도권과 강원은 모레 하루 동안 최대 20mm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생한 올해 첫 태풍 우딥은 베트남 다낭 동쪽 바다를 지나서 중국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직접 영향은 없지만 기압골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때때로 국지적인 호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서울이 낮에 한여름처럼 더운데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은 선선했는데 기온이 빠르게 오르더니 서울은 오후 3시 기준 32.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입니다. 현재 파주가 30.8도, 인천 28.9도, 또 수원이 31도 등 수도권 곳곳에서 올해 최고 기온을 넘어섰습니다. 남부를 제외하고 내륙의 낮 기온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낮더위는 내일과 모레도 계속되는데요. 주말 사이에 비가 내려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부터는 인천 서구, 중구, 동구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영종과 영흥 등에도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쇄신과 관련된 당무감사를 출석한 뒤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죠. 당부감사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지난 후보 교체 과정에 있었던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고 실망했던 점에 대해서 혹은 또 언론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당의 진실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했는데 당무감사에 대해서 상처가 안 올 때까지는 잘 보호하고 놔둬야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셨거든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부터 당무감사에 대한 부분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아마 자체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당무감사라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당내 의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외위원장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기피하거나 통합하는 측면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당무감사를 고민하게 되었던 배경에는 후보 교체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당원분들께 오해가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요청하게 됐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징계를 예상하거나 염두에 두고 하진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당이 과거에 잘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그 첫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보 교체 당시에 법적이나 또 정당성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참석하셨던 의원분들의 판단도 분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또 오해가 있었던 것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비대위원장이란 직책을 떠나서 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수고하셔서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엄이라는 정말 극단적이고 잘못된 선택 이후에 우리 당의 원내 사령탑을 맡으시면서 탄핵이라는 아픔을 겪을 때까지 탄핵 찬성 측, 탄핵 반대 측의 양측으로부터의 비난과 비판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저희는 네, 당무감사 출석 뒤에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7일째 상승 중인 코스피가 오늘은 장중에 2,930선마저 뚫었습니다. 3,000선 향해 접근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환웅 기자, 코스피가 오늘 얼마나 올랐습니까? 전날 2,9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2,930선을 뚫어 2,934.31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고점 도달 후 소폭 밀리면서 2,920.03으로 마감했습니다. 연고점을 새로 썼는데 코스피는 연일 연고점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과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이 코스피를 밀어 올렸습니다. 장중 순매도였던 외국인이 오늘도 7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24만 닉스에 복귀한 SK하이닉스는 오늘 하락했고 삼성전자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조선, 방산, 항공과 전력 관련주가 주로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789.45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790선을 넘어 793.20까지 오르며 800선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오늘 순매도했습니다. 전날 1,376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1,354.9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 동안 1,370원과 1,358원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소식에 달러화가 강세였는데 오늘은 다시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나란히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어쩌면 10년 같은 1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몇 점짜리인지는 모르겠고 학점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A-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쪽에 원내대표가 3번이나 바꾸는 사이에 꿋꿋하게 버틴 거 아시죠? 주변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일어난 탄핵 정국에서 저는 여러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원내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왜 친윤이 원내대표를 하느냐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두 원내대표 각각 비상 상황 속에서 원내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며 전국을 이끌어왔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스스로에게 A- 학점을 줬어요. 뭐 평소 화법을 보면 A+ 줄 것 같은데 마이너스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눈여겨볼 게 있는데 그게 고난의
대장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마냥 좋았을 일만 있었고 마치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실제로 많은 성과들을 내왔었거든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고난의 대장정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A 학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이렇게 자신이 직접 매긴 것은 그래도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정당의 목표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A- 정도가 결국에는 목표도 이루어냈고 실제로 본인이 추진해오던 내용들이 굉장히 고난의 대장정이었기 때문에 A- 정도의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당대표에도 출마할 것 같죠? 실제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평소 발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치인의 일반적인 발언 수위라고 한다면 이렇게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들은 출마를 결심했을 때나 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저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히셨는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출마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은 핵심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의 화합을 위해서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발언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계엄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으로서는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양쪽으로부터 계속 비판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비난을 받으면서 독이 든 성배였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 이제는 그런 여러 아픔들을 딛고 우리가 통합해서 하나로 나아가야 된다는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 두 원내 사령탑의 고별 기자회견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어제 검찰개혁 법안들을 내놨는데요.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만 담당합니다.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죠. 검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게 됩니다. 중수청은 검찰이 수사하던 7개의 범죄에 더해서 내란, 외환죄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영대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할례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범죄자뿐이다.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고 비판하는 등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자 법치 파괴라고 반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입니다.
네, 민주당의 김용민, 민영배, 장경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모두 4개인데 핵심 골자는 검찰 힘빼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공수청에서 기소나 영장 청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개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에서 대통령령까지 개정하면서 본인들이 다시 수사권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드러냈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한 이런 법안들을 내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수사 역량이 부족한 상황 그리고 수사에서의 혼란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일부러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수사관들이지 않습니까? 수천 명의 수사관들은 인사이동을 통해서 중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수사 지휘를 검사가 할 것이냐 아니면 중수청에서 할 것이냐 이 차이만 있는 건데 검사가 뭐 만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지휘를 굳이 검사가 하지 않더라도 수사 역량이 있는 기존의 수사관들은 충분히 중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예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가 혼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그 검사의 그 역할들에 대한 만물론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법안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사 지휘를 굳이 검사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개혁을 국민의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그날 바로 대법관 증언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법원에서조차 반대하면서 지금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법부나 수사제도의 근간을 흔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 생각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의 생각도 들어서 차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는 오래 지속되는데 정권은 유한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아니면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제도를 잘못 바꾸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에게 묻고 수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막을 방안이 없어 보이는데 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민주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탄핵소추안을 30번 넘게 발의하고 특검안을 몇십 번 발의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 앞에서 항상 무너지지 않았냐, 부딪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제2요구권도 없고 190석 가까운 여당이 통과시킨다면 그리고 일부 야당이 힘을 합쳐서 통과시킨다면 이런 법안들과 제도를 바꾸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잘못된 것은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 개혁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9월까지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은 9월까지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검찰 개혁 법안은 저는 굉장히 쾌쾌 묵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들이 올라온 것이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 이룩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 20년 넘게 묵은 검찰 개혁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20년 이상 의견을 물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의견을 계속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들리는데 그 부분은 검찰 개혁은 또 실패로 돌아가고 하지 말자는 소리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사권 조정을 일부 이루어냈던 문재인 정부
정부의 성과를 대통령령까지 개정하면서 다시 검사 만물론에 빠져들었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해당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문제는 기소 독점권이다. 그러니까 검사랑 친하면은 있는 죄도 덮어주고 검사랑 안 친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하려고 했던 그 검찰의 행태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지금 수사기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한테 모든 수사기관의 독점권을 가지게 되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사실 비판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김용태 의원이 저는 말꼬리 잡기 하고 있다, 이렇게도 느낍니다. 민주당이 캐캐묵은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논의에 국민들이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만 논의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그 수건사업 캐캐묵은 과제라고 해서 공수처 설치했지만 지금 공수처는 실패한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그 부작용은 없는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왜? 너무 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속도를 조절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했다, 무슨 정부 때부터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논의에 국민들이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서도 논의됐다고 보는 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대대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행태들을 보니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께서 충분히 주권을 행사해서 투표로 저는 보여주셨다고 보는 것이고요. 공수처가 실패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공수처가 실패한 이유는 인력과 예산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어 놨고, 그것이 결국에는 공수처의 무능론까지 펼쳐진 것 같은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범인은 예산과 인력을 더 많이 줘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공수 자체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은 충분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해산 관련 공개 발언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다수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거부하며 내란 수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왔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의 개별 의견이라는 신중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지,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 된다면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희한한 연좌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법리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당원이었다고 해서 그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족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잘 정리될 문제지,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힘 해산을 위한 서명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물론 정성호 의원이 신중론을 띄우긴 했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의원들을 제지하는 분위기도 읽히지 않거든요. 실제로 제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보는 것이고, 아마 그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어졌는지가 먼저 논의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의혹 단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12.3 계엄에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투표,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표결을 할 때 표결 방해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사실관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부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고, 개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굳이 당 차원에서 제지할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 요건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정당 해산에 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이었던 홍준표 전 시장이 먼저 뛰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자체를 저희들이 여기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정성호 의원님 그리고 우리 전영기 의원님조차도 과연 그 요건이 지금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고 넘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탄핵 반대다. 지금도 탄핵 반대 당론을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으면서 뭐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많은 국민들 그리고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41%의 국민들도 그러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인지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이 결국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계엄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국론 분열을 가져오는 탄핵이라는 방법 말고도 다른 뭐 점진적 퇴진이라든지 개헌을 포함해서 그런 정치적인 해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탄핵 반대가 결국은 계엄 옹호다. 그리고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는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내에서는 희한한 연좌제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렇게 위원정당 해산 이야기를 먼저 띄웠던 홍준표 전 시장. 정계 은퇴 선언 후에 하와이로 건너가서 더 활발하게 SNS 메시지를 내왔는데요. 오늘은 귀국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부는 태평양 바다에 묻고 홀가분하게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입은 옷이 좀 눈에 띄죠. 앞서 홍 전 시장은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을 통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개혁신당 입당설에는 낭설이라면서도 내년에 가면 좋겠다는 누리꾼 글에는 알겠다고 답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겠다는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는데요. 오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과 뭐 신당 창당 가능성 물론 이준석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런 가능성 이야기들이 왜 나올까요? 예. 사실 이것은 양쪽에 다 좀 부적절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예. 또 한 번의 개혁신당 흔들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단일화 때도 똑같이 저희는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 예. 개혁신당과 이 이준석 후보의 단독 정체성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긴 한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준석, 홍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홍준표 대구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을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본인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하와이까지 찾으러 오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정치권을 떠난 것 같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정치권을 떠나지 않았고 실제로 옷 색깔을 무엇을 입었는지 그리고 페이스북에 본인이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서도 옷 색깔을 바꾸는 진풍경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추측해봤을 때 전혀 정치권을 떠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평가가 저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평가하고 펼치려고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응원하고 김문수 후보를 비판하는 진풍경까지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와서 이준석 후보와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적 측면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을 뒤집고 나오는 정치인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페이스북 대문 사진에 넥타이가 빨강이냐 파랑이냐까지 화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빨강 파랑이 섞인 옷을 입고 귀국을 시사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감정이 좋지는 않잖아요. 감정이 뭐 좋고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계를 떠나느냐 마느냐와 관계없이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보수 정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고 당의 공천을 받아서 여러 직에도 출마를 하셔서 당선도 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를 끝까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 도움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그 서운함은 알겠지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고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일반론은 뭐 당연히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정계에는 복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당 창당이나 뭐 개혁신당과의 뭐 연대나 이런 부분들은 예. 아직 논의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 오늘 귀국을 시사했는데 돌아와서 신당 창당을 할지 국민의힘을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투톱이 충돌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확정지을 구상이었는데요. 예정된 의원총회 시각 40분 전에 원내 지도부가 돌연 취소 공지를 냈습니다. 개혁안을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마시고 이게 뭡니까? 국민들하고 내가는데 국회의원을 던질 분만 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의원총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연락도 없었고 알림으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지도부 의원으로서 내일 출석해서 연담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상무감사를 받을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 법치란 무엇인지 법치의 준엄함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당내 언론마저도 막히는구나라는 암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끼리 해보자라고 하는 의총마저도 이제 문을 닫으면 의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박정화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고구마 몇 개 먹은 듯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비대위원장이 의원총회 취소 공지를 문자로만 받았다. 이 부분을 두고 당내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총회 취소한 것을 두고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책임, 그리고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반성. 그런데 의원총회를 할 때마다 그런 뭐 책임지는 모습이나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또 뭐 당권을 두고 싸우는 모습이나 뭐 여러 가지 국민들께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결론은 내지 못하고 계속 같은 내용들만 반복되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로서는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우리 당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께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이든 치열하게 우리가 의논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서로 뭐 좀 갈등이 표출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언론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태 혁신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16일에 새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면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정화 의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16일까지 기다릴 처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논의는 결국은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이 되면 다시 논의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돼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만 하고 결론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은 그중에 지금 혁신안 중에 대부분은 다음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을 해놔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면 비대위원장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도 내지 못하고 논의만 하고 국민들께는 계속 우리가 분열 양상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며칠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자라고 하는 원내 지도부의 고민도 저는 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의원총회는 잠시 보류하자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당 밖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더 분란이 큰 것처럼 보이게 됐죠. 실제로 누군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술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기존의 여의도 문법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끌고 결국에 결정을 늦게 하면 할수록 기존의 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당권을 획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누군가에게 결정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조차 축소시키다 보면 또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기존의 원내대표를 한번 했거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권력을 획득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용태 혁신안을 두고 분쟁이 있다면 오히려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론을 못 내리더라도 충분히 서로에게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에도 민주적 정당의 바른 모습이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논의의 장소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결론까지 미루면서 또다시 과거 정치사를 되풀이하는 모습들을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빠르게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야 함께 국정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부족했다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얼마큼 해야 충분한 논의 시간을 준 거냐. 선수별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의원총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제시가 됐다고 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려고 했던 건데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은 다시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재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같은 당내 갈등은 새 원내 지도부가 꾸려져야 해결될지 말지 그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누가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졌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이번 선거는 보수 재건을 위한 첫 시험대입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 바로 저 김성원이 우리 국민의 힘을 이끌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하면은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맨발로 가시밭길을 걷는 자리고 그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 제가 희생하고 가장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분명한 변화와 진정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암투에 지친 정치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하게 맞서온 경험이 있습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이 백척 간두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의 원인 제공자들이 당을 장악을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고요. 또 집권 여당에서는 연일 내란 세력 척결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과연 당을 구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당 내부의 개혁과 대여 협상을 통해서 정치 복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인물이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러한 역할이 주어진다면은 저는 기꺼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뜻을 담아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분을 해결할 원내대표 선거에는 김성원, 송원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조경태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사 의사를 다소 밝히기도 했는데 김성원, 송원석 의원은 개파색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송원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친윤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고 여지껏 어떤 개파에 치우쳐서 의정활동을 해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파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그동안 의정활동을 보면 그래도 중립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친윤, 친한파의 개파 갈등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고 우려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어느 분이 가장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선거 전이라서 어떤 분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원내대표 잘 선거가 가장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당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이 원내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새로운 화면이 들어와서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강 홍수 통제소를 방문했는데요.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강 홍수 통제소를 방문해서 장마 대비 점검에 나섰고요. 그리고 수해 대비 현장 점검을 나서면서 지금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화면으로 보입니다. 네, 전영기 의원님, 오늘 일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오늘 일정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닥칠 앞으로의 장마철의 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장마가 굉장히 일찍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관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대비 태세를 더 만전에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뜻이 있는 것 같고요.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그 행정력을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이런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에 있을 예산이라든지 지원들을 늘리기 위한 그런 계획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하고 이어서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과 시간까지 기다려보고 추가 소환 통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윤 전 대통령 오늘 경찰 조사에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오늘 오전 10시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경찰 수사와 출석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는 받을 수 있겠지만 망신주기식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면서 불출석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한 경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일단 오늘 일과 시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은 출석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늘 조사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경찰은 추가 소환 통보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3차 소환 통보까지 한 뒤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 신청에 나서게 되는데 경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백혜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대검찰청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해 셀프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백 전 형사과장은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라며 합동수사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지만 상설특검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 직후에 부른 데 이어 또다시 소환한 건데 특검 출범 전 김 여사와의 관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검찰이 오늘 전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거죠? 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 직후 소환한 데 이어 2주 연속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주 조사에서 전 씨가 김 여사 휴대전화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을 제시하며 추궁했는데 이번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이 밖에도 지난 2016년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포함된 3대 특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검찰도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씨의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등 각종 현안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 씨는 김 여사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액 등 고가의 물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샤넬 가방의 경우 김 여사 최측근 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웃돈을 얹어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윤 씨가 건넨 샤넬 가방을 교환한 뒤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전 씨의 법당에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와 수행비서들 자택, 샤넬 코리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가방 등 금품의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검찰이 전 씨와 김 여사 사이에 문자가 오간 정황도 포착했죠? 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전 씨와 김 여사 휴대전화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전 씨는 김 여사 연락처로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거나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인사청탁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전 씨는 김 여사 본인이 아니라 김 여사 측과 소통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전 씨와 김 여사 관계 입증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조만간 전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내란, 김건희, 차상병 이 3대 특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히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각각 후보 3명씩을 추천했습니다. 경찰은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요. 3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수사 전망 등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대 특검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포가 됐는데 인원이나 비용, 뭐 메모드급이다, 역대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이 특검 자체가 이제 최대 특검이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검사도 한 120명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파견된 인원들, 특검 파견 검사 이렇게 따지면 3대 특검 자체가 5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는 이렇게 특검 3개가 한꺼번에 사실은 진행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은 또 이것도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또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최장기간입니다. 그리고 특검 후보 추천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하고 또 조국 혁신당 두 당에 이제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네. 이전 특검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례적인 특검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곧바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3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이 6명 추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공포를 했잖아요, 특검법을. 그럼 이제 3일 이내에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조국혁신당에서는 내란 특검의 이제 한동수
변호사인데 예. 저는 이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굉장히 척을 지은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사이가 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수사 경험이 없는데 예. 그래도 특검으로 추천했고요. 네, 프로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예. 그때도 이제 문정부 때 굉장히 요직을 거쳤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때도 예. 윤 전 대통령과 굉장히 대척점에 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에는 이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을 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제 추천된 인물들이 사실은 지금 이 3대 특검 자체가 네. 윤 전 대통령을 목표로 삼고 타켓을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정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척점에 선 사람들이 네. 과연 특검에 임명됐을 때 이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한 후보들을 보면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민준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네.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이윤재 명지대 이제 법학과 교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검 자체는 이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제 특검은 수사 경험이 있고 예. 수사를 좀 많이 해본 그런 특검이 잘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설사 특검 후보가 수사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네. 특검보들이 특검보라지 이제 파견 검사에 있기 때문에 네.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예, 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 본격적인 수사 시점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일단 준비 기간이 20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인원수도 네. 많고요. 또 사무실, 예. 뭐 인력 이런 걸 뽑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전 특검도 사실은 이제 준비 기간이 20일이면 20일 안에 이루어진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30일, 40일, 경우할 때는 60일도 넘어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일단 추천을 했으니까 예. 대통령이 이제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특검이 임명되고 그다음에 임명이 되면 이제 준비 기간을 걸쳐서 준비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전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규모를 자꾸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검사 수만 해도 이제 12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전국에 있는 검사가 2,000명 정도인데 5% 정도가 이런 어떤 단일 수사를 위해서 뭐랄까요? 수사단을 꾸리게 되는 건데 이로써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수사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는 거죠. 영향을 많이 받죠. 예. 또 이제 120명 수사는 제가 볼 때 이제 초임 검사랄지 이제 공판 검사가 오는 게 아니고 네. 그래도 수사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검사들이 사실은 파견받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0명이면 사실 중앙지검의 한 절반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한 검찰청에서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검찰청에서 예. 어떻게 보면 착출해서 파견이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제 검찰의 업무 자체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예. 공판 업무가 됐건 수사 업무가 됐건 또 이제 송치 사건과 관련된 보강 수사 이런 면에서 있어도 피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수사 상황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차 소환 통보였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윤곽근 변호사가 이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네. 한 30쪽이라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출석 의견서에 이렇게 30장이나 써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그래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교사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 사실이 소명되어 있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예. 그래서 충분한 수사가 진전된 뒤에 이제 수사를 해라, 조사를 해라 그런 예.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면 조사하면 성실히 임할 것이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이제 방문 조사에는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소환에는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을 하게 되면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는 움직임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죠. 네. 더군다나 뭐 2차 소환 불응이기 때문에 이제 3차 소환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3차 소환도 불응하게 되면 이제 강제 수사를 할 것인지 예. 강제 수사는 결국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파면당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제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서면 조사로 가름을 하고 기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찰은 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강제 예. 수사, 강제 구인해서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해서 검찰에 이 사건 자체를 이제 송치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은 아마 경찰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겁니다. 예, 앞으로 좀 소환 상황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지금 어떤 혐의 때문인가요? 일단 아마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PC 이메일 예. 계정 삭제하고 이제 자료 같은 것을 폐기한 걸과 관련해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일단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뭐 증거인 대통령실 관련 자료를 파기를 고의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뭐 그건 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시를 하면 이제 직권남용이죠. 해서는 예.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이 될 수 있고 또 네. 국가재산을 이제 손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일단 뭐 정진석 실장이랄지 이제 대통령실 측 입장에서는 예. 이제까지 관례대로 네. 뭐 초기화시키고 그래서 인수를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범죄 혐의 내용 자체는 네. 이제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야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관건은 고의성 여부인 것으로 저희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청 폐지한 지금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도 있는데 발의가 일단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이 핵심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제까지 이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했었죠. 예. 그런데 이걸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검찰청 자체를 이제 폐지하고요. 기소만 할 수 있는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거고 네. 그리고 수사는 이제 검찰이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자체는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본부를 이제 신설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 이제 중수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사 권한을 이제 그리 넘겨오겠다는 거죠. 예. 수사랑 기소를 그럼 분리하는 게 이제 골자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뭐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통령도 전에부터 야당 시절 때부터 줄곧 주장해온 것이 예. 우리나라 이제 검찰이 너무나 이제 비대하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리해야 한다는 그러한 뭐 주장을 많이 했었고 네. 또 민주당도 전에도 이제 관련된 입법을 또 발의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대통령의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민주당이 지금 다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이렇게 실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어쨌든 다른 의견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우려하는 목소리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이제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권한과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수사 권한이 훨씬 더 막강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와서 새로 예. 중수청을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뭐 장점은 이제 검찰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으니까 검찰의 힘을 약화시킨다. 이제 그런 취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돼버리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수사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새로 중수청이 되면 이제까지 검찰이 수십 년간 해왔던 그러한 수사 권한이 예. 수사의 어떤 노하우가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검찰은 그냥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고 준사법기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었는데 이게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면 검찰과 그 중수청과 경찰이 달라질 게 없어요. 네. 똑같은 경찰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없죠. 그러면 예. 행안부에 있고 그 위에 국무총리 산하에 잠시만요. 자, 저희가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수해 대비 현장 점검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 관련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80분간 한강 홍수 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 외에 환경부 장관, 한강 홍수 통제소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작된 장마를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하라 재차 당부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매우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란 사실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점검을 마치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강 홍수통제소를 점검한 후 이태원 참사 현장 참배를 긴급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함께 참사 현장을 찾아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며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이냐, 지금 유족들의 분향소는 여전히 있느냐, 참사 현장의 설치물은 누가 설치한 것이냐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악수와 사진 촬영을 요구하며 상인들은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면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일정이 바빠서.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한강 홍수통제소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마가 곧 찾아오는데 대비해서 상습 침수구역 대비를 지시를 했습니다. 안전관리 담당할 공무원의 책임이 무겁다면서 권한 강화를 또 지시를 했고요. 이후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참모진과 함께 헌화를 하고 묵념하고 한참 머물렀다는 내용까지 이어졌습니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달라, 이런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의 인천세관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혜룡 경정이 최근 출범한 대검찰청의 합동수사팀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당사자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백혜룡 형사과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혜룡 전 과장은 검찰 중심으로 꾸려진 합동수사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히려 수사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인데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 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백혜룡 경정 측은 또 검찰이 세관 공무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속적으로 반려하며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상설특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백경정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등 20여 명 규모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실제 연루됐는지는 물론 백경정 주장대로 경찰 고위 간부들과 당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의혹을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이 이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상태인데 합수팀은 수사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수사팀을 강하게 비판하고 협조를 거부하며 첫발부터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개혁 법안 4가지를 내놨습니다. 네, 관련해서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법안을 보면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공소청법 제정안 이렇게 4가지입니다. 뭐 핵심은 검찰의 힘을 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수사권이 옮겨가는 것,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검찰의 힘을 빼겠다가 아니라 이제 계속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완성하는 개혁 법안들입니다. 이 수사는 이제 8대 중대수사 주요 범죄 수사를 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고 이미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일반적인 사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8개 중대범죄, 내란, 외환, 마약 등에 대해서만 중대범죄청이 수사하게 하고요. 예. 기존의 검찰청이 하던 역할은 공소청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검사들은 공수청에 가서 검사로서 기소나 이 공소 유지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중수청에 가서 수사관으로서 수사 업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재배치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소 분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게 첫 번째는 일단 형소법을 다 고쳐야 돼요. 형소법에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서로 간에 보완하고 견제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이걸 먼저 고쳐야 되는데 지금 만드는 것부터 하고 찢는 것부터 먼저 하시잖아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 표지가리 같아요. 중수청이라는 부분이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글로 옮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 산하 법무부 외청으로서 약간의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검찰을 갖다가 표지가리 해가지고 똑같이 행안부 산하로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기구, 전 그렇게 보거든요. 정치적인 기구를 통해서 아예 종속시키는 거죠. 자,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경의 서로 보완적인 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 뿐이 없어요.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못 받도록 감시, 견제 또는 종속적지로 옮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물론 대통령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고 계시지 않지만 이게 국민을 위한 입법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효율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형소법과의 체계도 안 맞는 것 같고 헌법에 검찰총장의 직위가 들어있거든요. 그거와도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상당히 더 다듬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경찰과 검찰은 상호 견제와 보완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가수사본부는 따로 있는 거고요. 중수청도 따로 있어요. 근데 둘 다 행안부 산하입니다. 이거의 관계를 굳이 그러면 중수청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국가수사본부라는 경찰의 강력한 수사기구가 있는데 중수청을 따로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 오히려 만약에 이걸 진짜 개혁한다고 그랬으면 국가수사본부를 아예 법무부로 옮기든가 예.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뭔가 찢어서 서로 기능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찢어놓고 기능을 못하게 하는 효율성이 없는 방안인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 이 공수처 수사권 갖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나온 이 4가지 법안이 정리된 법안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정리되기 전인 개별 의원들의 의견 정도로 봐야 할까요? 이 법안이 어제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법안이 아닙니다. 이미
이런 검찰 개혁 당시부터 중수청 뭐 설치법이라든가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이미 마련돼 있었습니다. 이제 가다듬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중수청을 어디 소속에 둘던지 당시 만들었던 법률 안에는 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총리 기능이 너무 강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수사 기능은 아예 행안부 공소 유지 제기 기능 법무부 공소청 이런 식으로 나눴고요. 실제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들을 보면 수사와 기소의 어떤 이 효율성을 가장 적절하게 구현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사 관할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이 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원회를 통해서 관할에 관련된 사건을 정리하고 어떤 수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에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도 다 예비한 완결된 법안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물론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대로 형사소송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같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이 법률안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개정하는 안까지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거는 근본적인 그 인식이 필요한데 지금 공수처를 보면 인력이 적다 보니까 막강한 권한을 줘도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담당하는 것은 사실 있는 분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과 노하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인력과 노하우가 있는 검찰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 인력과 노하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바꾸려면 경찰에 대해서 영장 청구권을 주면 돼요. 헌법을 개정해서. 그거 하나면 전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을 막고 있다 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막힌 병목 현상 하나만 뚫으면 될 것을 이렇게 굳이 잘라가지고 공수처의 잘못을 또 반복한다.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마치 다른 이 법제 다른 국가의 어떤 사례가 없는 것처럼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수사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구조 자체가 이 비정상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최초 검찰청법 제정할 당시 1949년 당시에도 그 역사적 상황 당시 경찰이 일제 복무하면서 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 제기권을 갖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게 고착화돼서 검찰의 지금 문제까지 온 겁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된 거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당초에 원래대로 이제 돌려놓는 것이다. 수사 기소는 같이 갖고 있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해주실까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물론 효율적으로 수사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연역을 보면 쭉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시기를 보면 정치인들은 수사 내지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불거질 때마다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의 수사에 대해서 보복성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민적인 어떤 요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오히려 국민적 요구는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 주라. 이 정도 하나면 다 시스템적으로 해결될 것을 지금 보면 공수처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서로 상호 견자에 잘 마련해 놓은 것을 굳이 지금 다시 쪼개가지고 수사 기능을 훼손시키는 거 이거는 조금 더 민주당에서 의원님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권에 따라서 검찰이 조금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을 서로 우려하시는 것은 공통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이야기 나눠보겠는데 이 3대 특검법이 이제 공포가 되면서 인선 작업이 시작이 됐고 오늘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각각 3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요? 일단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은 내란 특검의 조은석 전 이 감사원장 권한대행이죠. 그리고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또 이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이윤재 명지대 교수. 이윤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인데요. 지금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세 분을 또 똑같이 추천했는데 한동수 검찰부장 많이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이고 또 심재철 검사 또 이명현 이 군 검찰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거론되던 분들이 각 당에서 추천이 됐고요. 그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법에 맞는 이
부특검 후보들을 각 당이 추천했어. 예. 6분 중에 이제 각 특검당 2분씩이 올라간 건데 대통령이 이제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아마 어떤 분을 임명해도 지금 특검이 목적하고 있는 이 내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적격하다고는 보여집니다. 아마 예. 대통령께서 이 6분 중에 3분을 최종 3일 안에 임명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범여권이 추천한 인물들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제된 것도 문제고 배제됐으면 조금 더 이분들의 이력이나 경험상 정치권 내지 전 정부와 얽히지 않은 은원이 얽히지 않은 분들로 추천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 군법무관 출신 그분 빼놓고는 사실 전부 다 정치권하고 얽힌 분들이에요. 일단은 조은석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웠죠. 전현희 그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관련돼서도 사실 사사로운 어떤 변호인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정도로 시끄러웠고, 그 다음에 민준기 전 중앙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법연구회 출신 창립 멤버입니다. 인권법연구회인지. 그리고 이분이 그 당시에 2017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양승태 그 사법파동 때 이분이 조사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쨌든 정치권에 사실상 발을 들여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이분도 한동훈 전 장관하고 동기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의 어쨌든 악연이 좀 있죠, 그 당시에. 자, 이런 분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특검으로서 수사를 하실 때 과연 그 경험치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분을 골라서 각 임명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내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것인데 이분들의 이력 등을 볼 때 과연 그것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서 심히 우려됩니다. 예, 정치특검에 대한 또 우려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 오광수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추가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차명 부동산에 이어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오광수 민정수석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07년 지인에게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돈은 오 수석 본인이 사용한 거란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라며 갚겠다고 나섰다는 내용까지 전해졌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오 수석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친구 이름으로 돌려서 차명 관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해당 토지는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직자 재산 신고에도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광수 민정수석은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면서도 오 수석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취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의혹을 바라보는 여당 내 시선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외향적으로 회피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이 앞으로 이 국민주권정부 인사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본인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거나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다면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본인이 그 잘못을 시인을 했고 또 국민 앞에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임기를 이제 막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국민이 이제 좀 기대하는 그 역량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관대한 마음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 혹은 관대한 마음으로 좀 지켜봐달라. 당내에서도 조금 시선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건 확인된 것이고요. 부적절하다 정도를 넘어서 사실은 현행법 위반인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출범한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란 특별한 이 목표와 과제를 두고 이 낙점한 인사를 과연 이제 직을 배제할 정도의 이제 큰 하자냐, 국민께서 수용해 줄 수 있을 정도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쓰겠다는 참모인데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 이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여론을 추이를 보면서 판단을 하실 것이니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이제 지켜보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입장에 계신 분도 있고 대통령의 부담이 된다. 빨리 이 오광수 수석 스스로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최종적으로 뭐 차명 대출이건 이 부동산 명의 신탁이든 간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평가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본인이 뭐 스스로 사퇴할지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다른 결심이 있을지 며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전투기 사고에 관한 속보가 나왔는데요. 공군이 밝혔습니다. 미 알래스카의 KF-16 전투기 사고 경위를 발표했는데 사고 전투기가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잘못 진입된 거라는 내용입니다. 네, 공군에서는 조종사의 착오로 유도로로 진입을 해서 이륙을 시도하다가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기계적 결함은 아닌 것으로 일단은 밝혀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전국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의 그럼 이제 거치는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라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참모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근데 이 정도의 이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저희 입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논란은 그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과연 공직자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걸 다툼의 대상이 저는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오광수 그 변호사님에 대한 법적의 평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밝혀진 그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부분은 이제 본인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부분이 일단 동기가 속 좋지는 않잖아요. 공직자에 있으면서 이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세금을 탈루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공직자로서 어떤 좋은 평가를 받기를 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것이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부실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저게 처벌을 안 받으셔서 그렇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일단 민주당 내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민주당은 우리 정부 때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습니까?라고 해봐야 그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차명 대출 과정을 보더라도 좀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오광수 민정수석이 만약에 차명 대출을 친구한테 의뢰할 때 차주는 내가 되고 돈을 빌린 사람 내가 되고 보통은 친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이제 담보가 있어야지 대출이 좀 많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많이 봤어도 아예 대출 명의자까지 친구 당신이 빌려 당신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봤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여기까지도 좋다고 쳐요. 그런데 나중에 저축은행 사주가 나와서 사실은 내가 실제 빌린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오광수 그 변호사님의 그 대출금 채무를 일부 갚아줘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관점을 달리한다면 그 대출은행 사주가 정말 채무자가 아닌데도 갚아줬다. 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이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떻게 밝힐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야당에서 얘기하기 전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뭐 알아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같은 논란을 논하기가 입이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네, 거취가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총회가 취소된 소식을 김용태 위원장이 문자로만 통보받았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패싱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오늘 김용태 위원장 직접 당무감사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당을 위하는 마음들인데 그 서로 간에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왜냐하면 마치 이제 계파 갈등에서 상대방을 당내 어떤 세력권에서 밀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신에 기초한 이제 해석들 내지 행보로 보여져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의원총회 취소와 관련돼서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에게 사전상의 안 했다라는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못한 부분이죠. 그 부분은 미리 상의를 해서 사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못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당 개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냈는데 이 개혁안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당무감사 관련돼서는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 당무감사 등을 통해서 오해를 푸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당무감사를 왜 했느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설이 나올 수 있죠. 당무감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미리 제가 발표하기 전에 다양한 그 의원들로부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최소한 오해는 거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해서 털고 가자. 의도는 좋은데
그러면 같이 있던 여러 동료들에게 사전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다. 이 부분은 젊은 정치인이 옛날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브리핑을 보면 뭐 누굴 징계하려는 것은 아니고 뭐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겠다 뭐 이런 의미였다고 밝히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탄핵 찬반 관련해서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당대표 선거로 가게 되면 갈등 구도가 그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털고 가고자 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설득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 수렴의 아쉬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박정하 의원은 여유가 지금 당이 없다. 언론마저 좀 막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은 대선에 패배한 정당인가 싶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지도부라든가 후보가 책임지고 지도부는 뭐 사퇴하고 비대위를 통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이런 게 이제 수순인데 지금 책임 공방을 하는 건지조차도 모르겠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소위 말하는 5대 개혁안이 뭐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후보 단일화 과정 한덕수 총리를 사실상 내정해 놓고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들러리로 전락시킨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현대 민주주의 정당에서 가능한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한데 저는 또 의문인 게 당시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지도부로서 이제 그런 의사 결정이라든가 관련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데 이건 뭐 당무감사로 또 한다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당 후보 교체할 때는 이제 비대위원장은 아니고 비대위원 중에 한 사람을 뭐 반대표로 던졌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도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는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탄핵과 관련돼서 이미 탄핵이 끝났고 파면 결정이 났고 선거가 끝난 마당에 당론을 무효화하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회에서 해석하더라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이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나 반성 입장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면 뭐 당연한 거죠. 이조차도 당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과연 대선 패배의 이 문제를 딛고 새롭게 어떤 혁신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출발부터 완전히 꼬여 있는 것 같고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당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걸어온 길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룰도 바꾸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민주주의가 저게 살아있다고 평가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4명이 다쳤습니다. 네,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는 지금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식당 건물의 유리창이 모두 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낮 오후 1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 사거리에 있는 골목길에서 8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현재 인도를 넘어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을 지나던 행인 4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가운데 1명이 골절상을 입어 식당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명도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인 A씨도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목격자들은 쾅하는 굉음 소리와 함께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논현동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요즘 식품업계에는 옛날에 인기 있던 제품을 다시 출시하는 복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제출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파리를 따서 이렇게 따먹는 거?
네, 이 제품 기억하십니까? 1987년에 출시됐던 대롱대롱인데요. 당시엔 파격적이었던 과일 모양 용기에 떠먹는 재미를 더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0년에 단종 이후 재출시 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제품인데요. 자, 최근 폭삭 소가수다 등에 등장을 해서 향수를 자극하기도 했는데 3년 동안 롯데가 진행한 조사에서 다시 나왔으면 하는 빙과류 1위에 올랐고 결국 재출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러한 복고 열풍 과자들도 질 수 없겠죠. 치토스 캐릭터 체스터의 발바닥 모양 과자 체스터 쿵이 소비자들의 재출시 요청에 30여 년 만에 돌아왔고요. 네, 오리온도 포카칩 스위치즈 맛을 8년 만에 재출시한 데 이어서 2016년 공장 화재로 단종된 태양의 맛 썬도 아예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다시 내놨습니다. 네, 농심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광고로 유명했던 농심라면을 창립 60주년을 맞아 다시 출시했고요. 코미디언 고 이주일의 광고로 인기를 끌었던 감자칩 크레오파트라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재출시 제품들 옛날에 먹어본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안겨주고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하고 재밌는 경험이 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로 제품을 알리는 데 힘쓸 필요 없이 이미 인기가 검증됐다는 점 역시 재출시가 잇따르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오늘도 내륙은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는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은 33.1도까지 올랐고요. 동두천 상패동은 35.5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습도까지 높아집니다. 새벽에 남해안을 시작으로 낮 동안 그 밖의 내륙에서 밤부터는 수도권에서도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져서 호우에 대비가 필요한데요. 내일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모레 새벽부터는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에도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50mm 이상, 남해안에 120mm, 그 밖의 남부지방에 최고 80mm, 중부에는 최고 2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낮겠는데요. 점차 습도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